안녕하세요. 스시서울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 리뷰 말고 어떤 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서부와 동부 컨텐더를 이렇게 적는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서부와 동부의 각각 탑4의 팀의 컨텐더를 펜으로 쓰죠. 서부에서는 OKC, 덴버, 미네소타, 댈러스를 서부의 4강 컨텐더로 보고 동부의 4강 컨텐더는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욕 닉스, 미러키를 이렇게 펜으로 씁니다. 지금이야 시즌 시작하고 미러키가 완전 고전하고 필라델피아는 스타 플레이어들도 안 뛰고 그래서 성적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시즌 시작 전에는 당연히 이들이 굉장히 탑4 컨텐더로 꼽혔거든요. 사람들이 이 탑4 컨텐더를 굉장히 자신 있게 펜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팀들을 적을 때는 이렇게 연필로 적죠. 서부에서는 피닉스인가? 레이커스인가? 아니면 골든스테이트인가? 뉴올리언스인가? 이렇게 적고 동부는 올랜도인가? 인디애나인가? 이런 식으로 탑4 이후의 순위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필로 이렇게 끄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필로 쓰는 팀 중 하나가 동부의 클리브랜드였어요. 근데 오늘은 이 클리브랜드 카발리어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각 팀마다 이번 시즌에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의 어떤 경기를 얘기할 때 제가 얘기 안 한 팀이 있으면 그 팀의 관전 포인트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클리브랜드의 제 개인적인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를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방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동부 4강으로 보스턴, 뉴욕 닉스, 미러키, 필라델피아를 뽑았죠. 근데 왜 클리브랜드는 탑4 컨텐더에 안 꼽힐까요? 지난 시즌에 동부 4위, 그리고 그 전년도 22, 23 시즌도 동부 4위였던 게 클리브랜드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클리브랜드를 진지한 컨텐더, 동부 탑4에 속하지 않는 팀으로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클리브랜드가 플레이오프에서 1라운드, 2라운드에서 계속 지는 게 그 이유겠죠. 컨텐더라는 게 이게 우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2, 23 시즌에 뉴욕 닉스한테 완전히 업셋을 당하면서 4대1로 패배했고 지난 시즌에 상대가 보스턴이긴 했지만 그래도 4대1로 패배하면서 약간 맥없이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클리브랜드가 챔피언십과는 좀 거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근데 그러면 왜 클리브랜드는 이렇게 지는 걸까요? 클리브랜드의 문제점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는 클리브랜드의 약점은 로스터의 구조에 있습니다. 로스터가 특히 스타팅 5에 너무 겹치는 선수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로스터는 서로 겹치는 롤이 없고 서로가 모두에게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로스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가장 높은 레이팅을 기록한 스타팅 5가 덴버의 스타팅 5죠. 자말 머레이, KCP,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그다음에 니콜라 요키치를 보면은 서로 겹치는 역할이나 겹치는 능력이 없고 굉장히 서로를 잘 보완해줘요. 자말 머레이는 볼 핸들링을 하면서 요키치와의 2대2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미드레인지에서 플로터나 풀업 슈팅 그리고 완전 터프샷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로서 이제 팀에 그런 능력 갖다주고 KCP는 아주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트랜지션 공격과 또 무브먼트 슈팅으로 스페이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상대 가장 힘든 넘버원 프리미터 플레이어를 전담해서 디펜드하는 선수고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큰 키를 바탕으로 스팟업 상황에서 아주 위력적인 팀과 스페이싱과 그다음에 클로저 어택을 팀에 가져다주면서 공수에서 모두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요키치는 주로 탑이나 자유투 라인의 네일 부근에서 공격을 주로 하면서 덴버 오펜스의 사실 모든 것이죠. 덴버 오펜스의 사령탑이자 관제탑으로서 활용이 되는 선수인데 이렇게 4명의 덴버 선수들이 오펜스에서 활동하는 위치가 다 다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트에서 비기게 되는 스팟이 어디죠? 이제 바로 덩커 스팟이죠. 베이스라인이나 골밑 근처에 덩커 스팟이 비게 되는데 여기에 에론 고든이 4번으로 아주 완벽하게 아주 아름답게 들어가면서 요키치와의 빅투빅 공격의 파트너가 되면서 요키치가 2명을 끌어당기면 에론 고든이 버티컬 스페이싱을 제공하면서 덩크를 하고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질 정도죠. 공격과 수비에서 굉장히 피지컬한 요소를 덴버에 더해주고 상대의 가장 터프한 프론트 코트 선수를 수비하는 에론 고든 이렇게 이제 덴버가 5명이 완전히 아름답게 서로 역할이 맞아가기 때문에 코트에 있으면 함께 있으면 서로 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즌 내내 덴버가 굉장히 기계적인 팀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농구를 한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클리브랜드는요. 지금 현재 맥스 스트루스가 부상이지만 맥스가 뛴다는 가정하에 스타팅 5가 다리우스 갈랜드, 도노반 미첼, 맥스 스트루스, 에반 모블리, 자렛 앨렌인데 이 라인업이 문제가 너무너무 겹쳐요. 다리우스 갈랜드와 도노반 미첼이 일단 수비에서
수비력이 좋지 않은 스몰 가드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고 공격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비슷하죠. 둘 다 핸들링을 할 수 있고 슈팅이나 돌파나 플레이메이킹이 되긴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도노반 미첼이 조금 더 높은 레벨로 한다 뿐이지 사실상 뭔가 이 선수의 능력치 프로파일을 보면 굉장히 겹치는 스타일의 선수들이죠. 그런데 이제 프론트코트가 더 문제인데 에반 모블리와 제라드 알렌이 포지션이 너무 겹쳐요. 에반 모블리는 4번이고 제라드 알렌은 5번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까지 이 질문에 접근하는 관점은 에반 모블리는 원래 5번 그러니까 센터인데 자렛 알렌이 센터로 뛰기 때문에 에반 모블리가 어쩔 수 없이 4번 파워포워드로 뛰는 것 뿐이고 다시 말하면 에반 모블리는 5번의 스킬을 갖고 있는 4번 슈팅이 없는 4번 뭐 이렇게 에반 모블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지금의 평가거든요. 다리우스 갈랜드, 도노반 미첼도 스킬이 굉장히 겹치지만 둘이 스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오펜스에서는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서로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긴 한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에반 모블리, 자렛 알렌이 서로 코트에 같이 있으면서 사실상 거의 같은 포지션을 같은 능력으로 뛰는데 같이 있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까지는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았어요. 아까 덴버는 요키치와 함께 뛰는 역시 슈팅이 없는 에론 고든이 막 퍼펙트한 조합이라고 했으면서 왜 제라드 알렌하고 에반 모블리는 문제라고 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덴버의 5번은 요키치잖아요. 이제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빅이면서 압도적인 1대1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막으면 요키치한테 완전히 그냥 털리고 그래서 수비를 2명, 3명 더 붙이면 요키치가 또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빅이기 때문에 코트의 다른 스팟에서 오픈이 나고 거기에 요키치가 패스를 찔러주기 때문에 덩커 스팟에 있는 에론 고든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반 모블리랑 자렛 알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게 문제였다고 보는데 제가 이 둘의 공존의 문제라는 것을 지난 시즌 스탯을 통해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즌에 재밌는 이제 클리브랜드가 막 연승하면서 순위가 올라가는 구간이 시즌 중에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그게 도노반 미첼이 부상이었거나 아니면 에반 모블리가 부상일 때 팀이 오히려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있었어요. 특히 에반 모블리 상황이 재밌는데 에반 모블리가 지난 12월 8일부터 부상으로 결장을 했거든요. 이 구간 동안 클리브랜드가 8연승 포함 총 16승 7패를 합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 복귀를 하는데 JB 비커스텝 작년 클리브랜드 감독이 에반 모블리를 25분 출전 시간 제한을 걸고 천천히 복귀를 시켜요. 그리고 올스타 위크 2월 말까지 에반 모블리를 25분 정도로 출전 시간을 관리를 하는데 그게 재밌는 게 그 이후에 25분 출전 제한 시간이 풀려요. 이제 메디컬 스태프가 에반 모블리는 다 뛰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비밀스럽게 제이비 비커스텝 감독이 계속해서 그 이후도 25분 출전 제한 시간을 에반 모블리한테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 동안 클리브랜드가 필라델피아도 잡고 달러스도 잡고 뭐 꽤 좋은 승리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에반 모블리가 클리브랜드의 제일 좋은 선수 5명 중 1명인데 오히려 없을 때 성적이 좋다? 이게 지금 뭔가 합이 안 맞다는 걸 보여줄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자렛 알렌이 없을 때 에반 모블리가 5번으로 뛰면서 활약을 하는 모습을 지난 시즌에 많이 봤죠. 특히 아마 여러분들 다 플레이오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플레이오프에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제런 알렌이 처음부터 아예 부상으로 안 뛰었던 보스턴과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에반 모블리가 풀타임 5번으로 그러니까 풀타임 센터로 뛰면서 시리즈 평균 37분을 출전했고요. 21.4득점, 9.4 리바운드, 3.2 어시스트, 0.8 스틸, 1블락, 트루 슈팅 퍼센트가 65.6%로 진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마지막 5차전에서는 33득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 1스틸, 2블락을 기록하면서 풀타임 5번으로 뛸 때의 에반 모블리의 위력을 보여줬어요. 그것도 이제 상대는 보스턴이죠. 지난 시즌 챔피언이고 보스턴 최강 팀이잖아요. 그 최강 보스턴 팀을 상대로 이런 스탯을 보여줬거든요. 이 외에도 클리브랜드의 이 겹치는 포지션에 대한 이슈를 보여준 스탯이 되게 많아요. 지난 시즌에 클리브랜드의 최고의 이제 5맨 라인업, 클리브랜드의 5명의 라인업 중에서 50분 이상을 뛰면서 가장 높은 넷 레이팅, 그러니까 가장 높은 마진을 기록한 라인업을 순서대로 보면요. 첫 번째는 르버트, 미첼, 알렌, 스트루스, 딘 웨이드. 이게 넷 레이팅이 34.8점이고요. 그 다음에 르버트, 니엔, 갈랜드, 오코로, 모블리. 이게 총 118분 출전하고 넷 레이팅 23.1. 그 다음에 르버트, 니엔, 미첼, 알렌, 오코로. 이게 57분 출전하고 넷 레이팅 22.8.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업 들어보시면 알겠죠. 갈랜드나 미첼 둘 중 한 명이랑 제렛 알렌이랑 에반 모블리 둘 중 한 명만 라인업에 낄 때 여기에 이제 다른 선수 예를 들면 딘 웨이드, 맥스 트루스, 오코로 같이 수비가 되는 윙이면서 슈팅도 있고 이런 라인업을 꼈을 때 서로 겹치는 포지션이 적게 들어갔을 때 클리브랜드 라인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거든요.
클리브랜드의 스타팅 5는요, 지난 시즌에 총 368분을 같이 쪘고요. net 레이팅이 1.4점이에요. 클리브랜드가 동부 4위였고 굉장히 좋은 팀이었다는 거에 비해서 스타팅 5가 겨우 마진이 1.4점이고요. 이게 플러스 net 레이팅을 가진 클리브랜드의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최하위예요. 가장 안 좋은 효율적인 라인업이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 클리브랜드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이 겹치는 선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클리브랜드 오프 시즌을 주목했죠. 자렌 알렌이 트레이드로 된다는 루머도 많았고요. 도노반 미첼이 클리브랜드에 남을까 안 남을까가 플레이오프 끝나자마자가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거기다가 갈랜드가 트레이드가 될 것이라는 루머도 많았는데 클리브랜드가 이번 오프 시즌에 한 게 뭐죠? 자렌 알렌한테 진짜 겨에게 연장 계약을 줬고요. 도노반 미첼도 연장 계약을 주고 이번 오프 시즌에 뭐 특별히 큰 로스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있는 선수들 다 잡고 사실상 우리는 똑같은 로스터로 한 번 더 도전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클리브랜드가 오프 시즌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감독을 교체한 거예요. 클리브랜드 이제 프론트 오피스는 기존의 감독 JB 비커스태프가 현재 로스터를 굉장히 최고로 맥시마이즈 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이번 시즌의 4년차 플레이어가 되는 에반 모블리가 자렛 알렌과 같이 뛰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게 굉장히 클리브랜드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에반 모블리는 드래프트 당시 거의 그 해 드래프트 클래스 중 가장 주목을 받은 루키 중 한 명이었고 이 선수가 진짜 리그에서 올스타로 굉장히 오래 뛸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사실 그 루키 시즌 그 2년차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우리가 리그에서 가장 뭐 익사이팅한 플레이어들을 얘기할 때 에반 모블리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죠. 근데 클리브랜드는 지난해의 로스터와 같은 로스터로 다시 한번 시즌을 시작하게 되고 제런 알렌, 도노반 미첼뿐만 아니라 에반 모블리도 5년 224밀리언 달러라는 루키 맥스 연장 계약을 안겨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반 모블리를 디벨롭하는 것, 그리고 에반 모블리의 잠재 능력을 이렇게 언락한다고 하죠. 잠금 해제하는 것이 이번 시즌 클리브랜드가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JB 비커스태프와 이별을 하고 새로운 감독을 물색을 하는데 그래서 감독 후보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물어봤던 질문이 클리브랜드를 어떻게 강팀으로 만들 거냐라는 질문이면서 더 정확히는 너 에반 모블리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너 에반 모블리를 어떤 플레이어로 디벨롭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게 굉장히 클리브랜드 프론트 오피스가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서 클리브랜드의 감독직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있던 케니 애킨슨이죠. 케니 애킨슨은 골든스테이트에서 원래 오펜스를 담당하는 코치였고 케니 애킨슨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오펜스 마인드 코치이면서 골든스테이트에서는 이제 마이크 브라운이 수비, 케니 애킨슨이 공격을 담당하다가 마이크 브라운이 세크라멘토로 가면서 케니 애킨슨이 골든스테이트의 수비도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골든스테이트 얘기할 때 하겠지만 케니 애킨슨이 나가고 골든스테이트는 테리 스토츠, 그다음에 뭐 제리 스택하우스 이런 어시스턴트 코치들을 기용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케니 애킨슨이 골든스테이트에 있다가 클리브랜드로 가게 되었는데 이전에 브루클린 네츠 감독을 한 적이 있는 케니 애킨슨이에요. 그때가 듀란트, 어빙, 하든 바로 이전 시절에 브루클린 네츠로 굉장히 이제 팀이 영하면서 굉장히 펀한 팀으로 리그에서 떠오를 때였거든요. 막 벤치의 리액션도 되게 좋고 굉장히 재밌는 바이브를 갖고 있는 팀으로 떠올랐고 그때 막 이제 디안젤로 러셀이 브루클린 네츠의 에이스로 떠오르고 막 40득점 경기도 하고 이거 있잖아 아이스 인마 베인 셀레브레이션도 많이 하고 플레이오프도 진출했거든요. 그 당시에 케니 애킨슨이 어린 선수들을 브루클린 네츠에서 디벨롭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있던 선수들이 현재 클리브랜드에 있는 그 다음에 리그에 이제 탑 스코어링 식스맨으로 거듭나고 있는 캐리스 리버트도 있고요. 올스타 센터로 디벨롭된 제럿 알렌도 케니 애킨슨이 디벨롭을 했죠. 케니 애킨슨이 어린 선수를 디벨롭하는 데 능력이 있는 감독이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공격 전술을 갖고 있는 감독이에요. 올 시즌 클리브랜드는 저는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케니 애킨슨이 어떤 식으로 지난 시즌과 사실상 같은 로스터를 갖고 어떻게 다르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에반 모블리의 성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가장 쉽게 생각하기에는 논 슈팅 빅맨이 2명이나 플로어에 같이 뛴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에반 모블리는 좀 더 많은 3점 슛을 이번 시즌에 던질 것인가 효율적인 스페이싱이 될 것인가 등등 저는 이런 게 클리브랜드의 이제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미러키 벅스전까지 승리를 하면서 현재 7승 0패 리그 1위로 무서운 시즌 스타트를 하고 있는 클리브랜드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제가 보는 클리브랜드 달라진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케니 애킨슨 감독도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더 빠른 페이스로 농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클리브랜드가 페이스가 97.62로 전체 24위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현재까지 100.86이에요. 그래서 리그 전체 11위고 도노반 미첼이나 갈랜드처럼 빠른 선수들을 보유한 클리브랜드가 에반 모블리도 굉장히 잘 뛰는 빅이죠. 그러니까 상대의 슛 미스나 턴오버가 발생했을 때 리바운드나 스틸에 이어서 스피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공격하는 팀으로 변모했어요. NBA 모든 팀들은 공격에서 트랜지션일 때 더 위력적입니다. 특히 스피드를 올리고 트랜지션을 하면 우선은 이 트랜지션을 막기 위해서는 수비를 엄청나게 빠른 트랜지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해서 막는다고 해도 하프코트에서 세팅되어 있는 디펜스처럼 내가 맡은 매첩을 잡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트랜지션 하고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선수들을 잡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매치도 많이 발생하고 공격하기도 쉽고, 이 트랜지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스피드가 느린 팀한테는 더 쉽게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팀들이 하프코트 오펜스보다 트랜지션 오펜스가 훨씬 쉽습니다. 만약에 이런 트랜지션이나 이제 빠른 공격할 수 있는 로스터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클리브랜드는 빠른 선수들이 있는 이런 이점을 최대한 레버리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잘 먹히고 있어요. 지난해 트랜지션을 통한 득점이 17위였거든요. 올해는 멤피스에 이어 2위고요. 지난해 속공 득점 12위, 올해는 3위. 그 다음에 모든 트랜지션 카테고리에서 지난해는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팀이 올해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탑5 안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로스터를 단순히 다른 접근을 한 것으로 아주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수비에서 스위칭을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골든스테이트의 스티브 커 감독이 리그에서 스위칭 중심의 수비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시스템을 가장 먼저 리그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한 사람이고, 이런 스티브 커 밑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를 한 케니 애킨슨이 비슷한 시스템을 클리브랜드에도 심고 있어요. 스위칭을 함으로써 볼 스크린 액션에 헬프를 최대한 적게 가고, 최대한 1대1 디펜스를 함으로써 헬프를 적게 하고, 이제 패싱 레인을 플레이하는 디펜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뛰어난 1대1 플레이어들한테는 스위칭을 해서 득점을 내줄 수 있지만, 최대한 수비에서 상대 볼을 가진 공격 플레이어들을 앞에 잡아둘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오버헬프를 해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공을 줄 곳을 막 찾을 때 자기 매치업에 붙어서 패싱 라인을 차단하려고 하는 수비를 하면 상대가 패스를 쉽게 주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턴오버를 많이 유도하고, 이제 다시 턴오버가 되면 트랜지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지난해 리그에서 18번째로 상대의 실책을 많이 유도한 팀이었는데, 올해는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턴오버를 유도하는 팀이 지금 클리브랜드고요. 지난해는 상대 턴오버에 의한 득점이 리그 12위였는데 이번 시즌은 현재 리그 넘버 1입니다. 그러니까 농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스위칭은 함으로써 헬프를 최대한 적게 가고, 패싱 레인을 플레이하면서 턴오버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케니 캐슨이 강조하는 빠른 농구를 함으로써 트랜지션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에반 모블리를 활용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에반 모블리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이번 시즌에 클리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에반 모블리가 피켄롤의 핸들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에반 모블리가 피켄롤 핸들러를 할 때 생기는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에반 모블리가 핸들링을 하고 작은 가드가 스크리너로 서는 인버티드 피켄롤을 했을 때는 에반 모블리가 주로 포워드에 의해서 수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 포워드들은 가드처럼 막 스크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스크린을 막 피해서 핸들러를 막는 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몸도 크고 그런 수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비에 익숙하지 않고 스크린에 서주는 가드를 맡고 있는 상대편 가드는 이런 상황에서 돌파해서 들어오는 핸들러를 막는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건 주로 센터나 빅포워드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에반 모블리가 드리블을 할 때 상대가 해치하지 않으면 그냥 에반 모블리가 스크린 타고 돌파해서 쉬운 골밑 레이업이나 아니면 골밑 근처에서 플로터나 아니면 한번 공을 잡고 돌면서 훅슛을 넣을 수 있고, 만약에 해칭을 한다면 상대의 수비는 그냥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에반 모블리가 피켄롤 핸들러를 하고 샘 메릴이 인버티드 스크린을 걸어주는데 상대 수비수 2명이 해칭으로 에반 모블리한테 달려들어요. 3점 라인 바깥으로 빠지는 메릴이 와이드 오픈 되거든요. 여기에 그냥 심플하게 패스를 넣어주니까 여기서부터 뉴욕은 로테이션을 돌게 되죠. 그리고 코너에 조지 스니행이 와이드 오픈 3점 기회를 갖고 거기에 패스를 해주고 니행이 3점을 넣는데, 에반 모블리가 이 포지션에서 득점도 없고 어시스트도 없고 아무것도 스탯으로 남지 않지만 에반 모블리의 피켄롤 액션으로 이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클리브랜드의 새로운 스타일 오펜스예요. 이 새로운 오펜스의 중요한 점은 이전에는 클리브랜드가 갖고 있지 않았던 공격의 다양성이 추가되었다는 거거든요. 에반 모블리의 강점을 잘 살려주면서, 왜냐면 에반 모블리가 꽤 괜찮은 점프슈터고 플레이메이킹도 꽤 괜찮게 하니까 이런 에반 모블리의 장점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오펜스 스타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이런 공격이 또 중요한 게 에반 모블리가 인버티드 피켄롤 액션을 이제 공격에 추가함으로써
도노반 미첼이 매 포지션 공격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노반 미첼이 공격에서 에너지가 세이브가 돼요. 뉴욕 닉스 경기에서 4쿼터 시작하면서 에반 모블리가 이 인버티드 피켄롤을 한 3, 4번을 연속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도노반 미첼 보시면요. 코너나 윙에서 그냥 스팟업 하면서 에너지를 굉장히 세이브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포지션을 도노반 미첼이 이니시에이트 했어야 됐던 지난 시즌까지의 클리브랜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세이브해둔 도노반 미첼이 경기가 만약에 마지막에 따라잡히고 타이트해지면 중요한 순간에 더욱 많은 에너지로 더 폭발력 있게 경기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달라진 에반 모블리가 현재 NBA.com 스탯에 따르면요. 지난해 에반 모블리가 피켄롤 볼 핸들러로 나선 포지션이 경기당 0.4번인데 올해는 이미 지금 경기당 2.5번이에요. 이런 피켄롤 액션에서 스크린을 타고 골밑으로 돌파하는 드라이브가 많아지면서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4.7개의 드라이브를 했는데 올 시즌은 지금 9.2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슛 프로파일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평균 득점이랑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랑 거의 비슷해요. 뭐 15.7, 이번 시즌 뭐 17점 비슷하거든요. 에반 모블리 뭐 변화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에반 모블리의 활용이나 슛 프로파일이 완전히 바뀌면서 지금 클리브랜드 공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3점 슛은 지난 시즌 경기당 1.2개 시도했는데 이번 시즌은 1.7개 시도하면서 아직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지켜봐야죠. 어쨌든 이런 큰 세 가지 변화를 클리브랜드가 가져가면서 굉장히 지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에서도 승리하면서 7승 0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미러키가 사실은 클리브랜드한테 좋은 매치업이에요. 왜냐면 미러키가 리그에서 가장 느린 팀 중 하나거든요. 클리브랜드가 완전히 푸스피드에서 압도할 수 있는 팀이라서 다음 경기가 또 미러키인데 저는 클리브랜드가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즌 초반이고 샘플이 몇 개 없어서 뭐 클리브랜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이를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NBA를 커버하는 입장에서 클리브랜드가 너무 핫한데 왜 핫한지를 좀 얘기해야 되는 게 의무처럼 느껴져서 오늘 좀 얘기를 했고 클리브랜드가 변화가 굉장히 명확하고 앞으로 시즌 동안 어떻게 또 발전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클리브랜드 경기를 보실 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제가 지금 스위치 서울에서 힘이라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한 주마다 매주 커버로 들어간 선수도 바꾸고 그래서 그 주에 가장 잘했던 선수를 커버로 선정하면서 NBA와 가장 어울리는 음악들을 좀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농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음악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있거든요. 플레이리스트 링크도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